안녕하세요.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 개차반 같은 시어머니에게 죽음보다 못한 고통을 선물한 30대 여성입니다. 크게 가진 것 없어도 삶을 주어진 것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면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기 위해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저를 위협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밀하지도 못하고 정보력도 없어서 금방 들통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제 사연을 듣고 저희 시어머니 욕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교훈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시어머니였는데 그때는 왜 그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나 몰라요. 시댁은 정말 잘 살았어요.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이 꽤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어머니는 많은 돈으로 꾸미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처음 봤을 때 무슨 복부인 마냥 정말 화려하게 치장하셨는데 저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제 기선을 제압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시댁과 견줄 만할 정도로 부유하거든요. 엄마는 유명한 갈비집을 하세요. 한평생 주부셨던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갈비집을 개업했는데요. 개업하자마자 금세 맛집으로 유명해졌고 그 덕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양가 모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저희 결혼할 때 모든 걸 최고급으로 했어요. 사실 그걸 원했던 건 시어머니였죠. 제 친구 아들이 결혼할 때 최고급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보기도 좋더라고요. 저나 사돈이나 둘 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고급스럽게 준비했으면 해요. 아마 새아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좋게 하고 누가 더 못했는지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얼마나 쪽팔리는데요. 그러니까 혼수도 예단도 뭐든 다 고급스럽게 했으면 합니다. 양쪽 집안 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저는 비교 대상보다 첫 출발하는 애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준비할게요. 사돈이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 네, 그럼 결혼식은 무조건 5성급 호텔에서 올려야 하고요. 예단은 리스트 짜서 보낼 테니까 사돈도 받고 싶은 것들 있으면 적어서 보내주세요. 집은 애들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강남 쪽이 좋겠네요. 혼수는 알아서 준비하시겠지만 그릇 하나 포크 하나까지 다 최고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들이할 때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최고급 물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런 안목은 있습니다. 그럼 예단 리스트 짜서 보내주세요. 저도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두 엄마들이 이렇게 불꽃이 튀었어요. 자존심, 자부심이 대단한 두 분이 얼마나 살벌하게 말씀하시던지요. 저희와 아버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옆에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조건 최고급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좋은 것들로만 채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요구를 하니 저희 엄마는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는 게 결혼이라며 원하는 대로 맞춰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잘 지나갔어요.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쌍둥이를 낳았고요. 남편은 공기업을 성실히 잘 다니며 가정에 충실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돈 많은 양가에 아이도 잘 낳고 남편도 순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살만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한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애들이 3살 정도였을 때예요. 시아버지의 사업이 안 좋았고요.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쓰셨나 봐요. 하지만 갚을 수 없자
아버님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 걸렸고요. 그 충격으로 아버님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팔자도 꼬인 것 같아요. 남은 가족들은 아버님 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 빚이 너무도 컸기에 일반인인 저희가 갚기엔 부족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어머님과는 진작에 위장이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숨겨놓은 비자금도 꽤 됐고요. 아주버님이 그걸 알고 어머님과 실랑이를 했어요. 엄마, 이런 돈이 있으면서 왜 없는 척했어? 집과 땅들만 다 팔아도 어느 정도 빚이 정리가 되겠네. 얼른 팔자. 예,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네 아빠 모르게 조금씩 모아서 사놓은 것들이야. 여기 재개발 지역이라 더 올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안 돼. 난 절대 못 팔아. 어머님은 어머님 명의로 된 집과 땅들을 안 내놓으시려다가 아주버님이 팔라고 강하게 말해서 다 팔아 빚을 갚았고요. 또 어머님 서랍에 있던 돈 될 만한 금은 보화들, 값비싼 옷들, 명품 가방들까지 싹 다 팔았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싱글인데요. 모아놓은 재산도 꽤 되셔서 그 돈들까지 다 모아서 아버님 빚을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그래도 얼마가 남더라고요. 그 돈과 저희의 신혼집을 팔아서 좀 보태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외곽에 있는 허름한 1억짜리 빌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 나이 60 초반이셨는데요. 한평생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행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결단력이 강한 아주버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죠. 저희 아주버님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요. 나이도 있어서 직급이 꽤 높아요. 또한 현명한 분이시고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큰일을 겪자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어머님을 지킬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형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엄마는 같이 모셔야지. 너무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마. 책임감이 강한 아주버님은 저희를 배려해서 어머님은 자기가 지킨다고 하셨지만요. 아무리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버님이라지만 매달 200만 원씩 어머님께 용돈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힘을 보태고자 50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60대 노인이 한 달 동안 250만 원 정도면 모자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씀씀이가 보통이 아닌 저희 시어머님은 아닌가 봐요. 한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펑펑 쓰고 살았는데 아들들이 준 250이 성에 안 찼나 봐요. 어머님 현재 재정 상태 파악 못하시고 큰아들한테 신용카드 만들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남편한테까지 말했고요. 남편도 싫다고 하자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저한테까지 와서 연락하신 거 있죠? 심지어 저희 친정 들먹이며 친정 지원 좀 받아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건 남편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했더니 남편이 그날 인생 처음으로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집안 망했고 아들 둘한테 용돈 받고 살면서 뭐? 카드? 게다가 우리 와이프한테는 친정이 손 벌리라고 했다며? 시어머니로서 그게 할 소리야? 예, 힘들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사돈도 가족이다.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제발 좀! 엄마, 예전에 사모님 아니야. 지금 현실을 잘 봐. 장모님은 아버님 없이 장사해서 가게를 저만큼 키워놓으셨는데 엄마는 뭐하는 사람이야? 제발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마. 나 정말 쪽팔린다니까.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일해서 벌어서 써. 아들 둘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그렇게 질러놓자 어머님도 많은 생각이 드셨는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아직도 본인이 사모님인 줄 알고 식당에 일하러 나가서 콧대를 세웠나 봐요. 가게 주인과 싸워서 그만두고 다시 일을 구하고 잘리고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저도 쌍둥이 애들 키우며 매일 지지고 볶는데 매일같이 전화로 어머님 한풀이를 들어드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편 제 원래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예요. 애를 낳고 복귀할 시점을 찾고 있었는데요. 운 좋게 아는 선배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면서 운영하고 있던 필라테스 센터를 저한테 넘길 테니 생각 있냐고 물어왔어요. 저도 때마침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슬슬 일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수받게 되었죠. 그런데요, 참 인생은 제 마음대로 풀리지 않더라고요. 일도 하고 애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제 계획과는 달리 2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생겼지 뭐예요. 애들은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계속 아팠고요. 제가 필라테스 센터 원장인데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출근하기도 하고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시간도 바꿔봤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 애들은 계속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가고 회원들은 내 수업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일 그만둘까?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아깝지. 그러지 말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게 어때? 고정적인 시간으로 애들을 봐준다면 당신도 나도 수월할 것 같아. 그럴까? 사실 남한테 애들을 맡기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애들한테 나쁜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 좋은 사람도 많아. 색안경 끼지 말고 좋은 사람 잘 찾아보자. 내 친구는 시터 잘 구해서 몇 년째 잘 살더라고. 우리도 잘 찾아보자.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공고글도 올리고 소개도 받으며 면접도 몇 차례 진행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괜찮다 싶으면 시간이 안 맞고 또 괜찮다 싶으면 원하는 급여가 안 맞고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면접을 봤는데요.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연락 안 하고 오셨다가 제가 면접 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 어머님이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얘!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애들 봐주면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 줄 필요 뭐 있니? 그 돈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우리 애들 잘 보살펴주고 서비스로 집안일도 해줄게. 어머님이요? 저야 어머님이 저희 애들 봐주시면 좋죠.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고 익숙하니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어머님 일하지 않으세요? 나 오늘 사장이랑 싸우고 그만뒀다. 아니 내가 설거지 담당인데 바쁘다고 테이블도 좀 치워달라지 뭐냐? 그래서 테이블 치워주는 값 더 줄 거냐고 했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나한테 퍼붓는데 나도 가만히 안 있고 싸웠지. 그 길로 나와서 여기 온 거야. 세상에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아.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머님이 그 일과는 안 맞나 보네요. 어머님도 그 일할 성격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이 저희 애들 봐주시겠어요?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니까 어머님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내가 식당이라는 것보다 우리 애들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내가 우리 아들 둘을 얼마나 잘 키워놨니? 그건 인정하지? 그럼요. 그건 인정하죠. 그런데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일도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애들 봐주는 정도의 돈만 드릴 수 있어요. 저희도 사정이 여유롭지 못해서요. 그럼 집안일은 매일 하는 거니까 일도 아니야.
너 퇴근하기 전까지 애들 어린이집 갔다 와서 다 시켜놓고 밥도 먹여놓고 청소도 싹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네는 일해. 어머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다른 건 몰라도 애들 예뻐하고 집안일은 잘하세요. 어머님이 매번 일자리를 구하고 싸우고 그만두고를 반복했는데 어차피 남한테 나갈 돈 어머님께 주면 좋고 어머님도 고정 수입이 생겨서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괜찮다고 해서 어머님이 베이비시터 겸 가사 도우미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용돈과 더불어 월급을 드리기로 했고요. 애들은 할머니가 매일 집으로 와서 자기들 봐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남편도 마음 편히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어머님은 의외로 일을 잘하셨어요. 아침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애들 등원을 하셨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이 애들 밥 다 먹여놓고 싹 씻겨놓고 집안도 싹 다 치워놓으셔서 제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도 60 넘은 할머니 혼자 말 많은 쌍둥이들을 혼자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달려와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이 일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나 봐요. 어머님이 점점 힘에 부치시는 건지 아니면 해이해진 건지 언제부턴가 집안일이 안 되어 있고요. 애들도 하원하면 샤워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애들 안전하게 잘 봐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어머님과 남편이 싸우고 있지 뭐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 사람은 왜 이래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말 못할 거야. 내가 말할게. 그동안 애들이 저녁밥으로 뭘 먹었는지 알아? 젤리랑 과자, 음료수 이런 것만 먹었어. 내가 본 것만 봐도 며칠째야. 초반에만 엄마가 애들한테 잘해줬는데 이제 애들 거들떠보지도 않아. 며칠 전엔 찬밥을 차가운 국에 대충 말아줘서 우리 애들 배탈 났었잖아. 내가 그때도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너무 심해.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난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안 먹겠다고 하니까 젤리라도 먹으라고 준 거지. 애들이 안 먹는다고 먹고 싶은 것만 주면 그게 보호자야? 그건 방치야. 아동학대라고. 그리고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할 일들도 와이프가 오면 엄만 다 놓고 가잖아. 전에 보니까 설거지하다가 이 사람 오니까 바로 고무장갑 빼고 이 사람 시키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하고 이거 모두 엄마가 할 일이야. 어머머, 얘 좀 봐. 애미가 나보고 설거지 자기가 한다고 달라고 했어. 그래서 준 건데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건 이 사람이 배려한 거지. 처음 몇 번은 이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준 거 아는데 어느 순간부턴 아예 이 사람한테 다 맡기더만. 도대체 집에서 엄마가 하는 게 뭐야? 적어도 애들은 잘 케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돈도 시세보다 더 드리는데 엄마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래? 얘, 누가 보면 내가 애들 때리고 굶기는 줄 알겠다. 너 말 너무 서운하게 한다. 그럼 네 새끼들 너네가 보던지. 정말 중간에서 난처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일을 개판으로 하더라도 저희 애들 봐주셨으면 했거든요. 애들 아플 때면 어머님이 온전히 하루 종일 애들 다 봐주시는데 제가 맘 놓고 맡길 데가 어딨어요. 어머님이 애들 안 봐준다고 하면 다음날 저희 부부 둘 다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해요. 사람 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을 잘 달래서 모셔다 드리고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전 솔직히 어머님이 그럴만 하니까 그러겠지 싶거든요. 저도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안 먹으려는 애들 억지로 먹이기 진짜 힘들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샤워도 안 한다고 떼를 부려서 저도 안 씻긴 적도 있어요. 게다가 쌍둥이라 더 힘든데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한테 어머님께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도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한편 일하느라 애들 챙기느라 어머님 눈치 보느라 친정에 소홀했더니 엄마가 먼저 전화가 왔어요. 간단한 안부 인사 주고받다가 엄마가 의외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부동산에서 하도 엄마 건물하고 갈빗집 감정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이번에 가게 가치와 건물의 가치를 전문가한테 점검받았어. 그랬는데 뭐라는 줄 알아? 그래도 꽤 나오지 않아? 핫한 동네고 건물도 꽤 크고 리모델링도 다 했잖아. 갈비집도 잘 되고 있으니까 꽤 좋은 가격 받았을 것 같은데? 건물만 160억이래. 원래는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일단 이 동네가 요즘 말로 핫한 동네고 주변에 병원들과 뷰티 매장들이 입점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잖아. 그리고 갈비집이 잘 되니까 그게 더 가격을 상승시키더라고. 게다가 건물 사이에 위치한 낀 건물에다가 건물 앞 전면부가 넓어 공간 활용이 뛰어나다네. 이렇게 다 높게 평가가 되더라고. 160억? 엄마, 어마어마하다. 매일가랑 비교하면 몇 배는 뛴 거 아니야? 엄마 처음에 건물 살 때 심사숙고했었는데 정말 잘 산 것 같아. 아, 나도 이 건물이 이렇게 비싸질 줄은 몰랐어. 이게 몇 배니? 나도 당장 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가로 쳐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전화했어. 엄마 대단한 거 인정해. 아빠 돌아가시고 온전히 엄마가 이뤄낸 성과잖아.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으니까 제발 추우면 보일러 좀 틀고 아프면 제때 병원 좀 가고 새 옷도 사 입어. 응? 누가 보면 엄마 이렇게 돈 많은지 모를 거야. 한평생 아껴 살아서 그런 게 잘 안 돼. 잔소리 그만하고 조만간 애들하고 김서방이랑 같이 놀러와. 엄마 이제 주말에 하루는 쉬기로 했어. 나도 힘에 부치더라고. 알았어. 연락하고 갈게. 일도 좀 쉬엄쉬엄 하고 아프면 병원 꼭 가. 나한테 전화라도 해주던지. 알았지? 저희 엄마가 재산은 많지만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해요. 병원 가서 약 지어 먹으면 금방 나을 감기도 꾸역꾸역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시다가 폐렴까지 갔었거든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할머니들 병원 가기 싫어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안부 인사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한테 가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병원에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이미 엄마는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잠깐 정신을 잃기도 했고요. 깨어나서도 하도 많이 울어서 탈진해 여러 번 쓰러질 정도로 엄마의 죽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장례를 함께 치를 형제가 없어요. 제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밖에 없죠. 딸인 제가 충격에 정신을 놓아서 엄마의 장례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그 빈자리를 남편이 다 채워줬어요. 저는 울고 쓰러지고 하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남편도 장례식이 처음일 텐데 침착하게 화장부터 납골당까지 다 잘 처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에 엄마의 변호사가 조문을 와서는 제게 중요한 말을 전해주었어요. 갑작스러운 보고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은 잘 처리해야 되기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래 씨의 재산이 상당히 있다는 것 아시죠?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정신이 없을 테니 장례가 끝나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긴 해요. 지금 장례식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데
상속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급한 건 아니죠? 이 사람 심신이 아주 안 좋아요. 천천히 연락드려도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자로 먼저 발송해 드릴 테니까 마음 잘 추스르고 연락 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엄마가 당신 몸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서 번 돈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 저한테 주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차라리 이 돈으로 엄마 따뜻하게 지내고 매년 건강검진 잘 받았으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님이 왔다 간 후로 저는 더 마음이 슬퍼져서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엄마한테 신경 쓸 걸. 내가 좀 더 자주 찾아가서 엄마를 지켜봐 줄 걸. 엄마한테 엄마를 챙기는 법을 좀 더 알려줄 거라며 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헛헛한 마음에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애들 봐준다며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는 며칠 더 쉬고 일을 하기로 했고요. 남편도 제 걱정에 휴가를 냈어요. 정말 물 한 모금 넘길 기운이 없는데요. 절 위로한답시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160억짜리 건물을 남기고 가셨으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대요. 그때 그 말 듣고 크게 싸울 뻔했는데 남편이 어머님 데리고 나가서 한번 참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신 건지 그날부터 노골적으로 저한테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애들 보고 집안일까지 해주는데 그에 비해 받는 금액이 작다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셨고요. 애들이 자꾸 안겨서 어깨가 아프다면서 광고에 나오는 안마의자를 사서 보내라고도 하셨어요. 저는 가뜩이나 힘이 없어 죽겠는데 어머님이랑 말씨름할 기운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어요. 대신에 앞으로 청소도 열심히 해주고 애들 반찬도 만들어서 꼬박꼬박 밥도 잘 먹이고 샤워도 잘 시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으면 거기서 끝냈어야죠. 제가 어머님의 말을 순순히 다 들어주니까 호구로 보였나 봐요. 가뜩이나 힘든 사람을 붙잡고 더 큰 걸 요구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가 넘은 거 있지? 아무래도 내 집이 너무 먼 것 같아. 너네 집 가까운 쪽으로 집 하나 해줘라. 그럼 내가 너네 집에 더 늦게까지 있을 수 있고 급할 땐 바로 달려올 수도 있지 않니? 집이요? 어머님,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희가 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집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 너 친정엄마한테 상속받은 건물 있잖아. 가게도 유명하고 거기서 좀 융통하면 되지. 그리고 나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대중교통 못하겠어. 출퇴근용으로 차 한 대 뽑아줘. 작은 건 안전과 연관되니까 중형 이상으로. 알았지? 어머님, 혹시 제가 부자로 보이세요? 아직 상속받지 않았고요. 그 상속 받으려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그래서 저 어머님께 집 해드릴 돈 없어요. 차 사드릴 돈도 없고요. 어머님이 절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그럼 많이 힘드시니까 애들 보는 일 그만하시고요. 저희도 예전처럼 용돈만 드릴게요. 뭐라고? 시어머니한테 싸가지 없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너 지금 돈 있다고 유세했더니?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죠. 제가 상속받아서 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돈 좀 같이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그 돈 저희 엄마 목숨값이에요. 한 번도 제 돈이라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제발 좀 염치가 좀 있으세요. 뭐? 염치? 너 말 다 했니?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어디 나 없이 잘 살아봐라. 나 내일부터 안 나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생각이 참 유치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니까 저에게서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아주 안간힘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되나요? 아직 상속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집 해드리고 차를 해드리는 게요. 제가 어머님의 요구를 거부하자 어머님은 그날부터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어머님 없으면 못 살까 봐요? 아니요. 저도 다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법적인 절차 때문에 엄마의 갈빗집 운영을 잠시 멈췄어요. 다른 건 몰라도 거기서 일하던 정직원들은 제가 챙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일 잘하고 있던 직장을 한순간에 잃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애들 케어와 집안 살림을 맡겼어요. 몇몇 분들은 제 필라테스 센터에서 사소한 일들을 도와달라고 했고요. 다행히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 덕에 저희 과정과 일을 문제없이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른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틈틈이 변호사를 만나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별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분이 저희 센터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제 수업을 고정적으로 들으시는 걸로 접수하셨고요. 첫 수업도 진행했죠. 그런데 수업을 성실히 받지도 않고 뭔가 다른 볼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센터에선 트레이너의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그 남자 회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번호로 밤에 문자가 왔는데 자신은 누구인데 오늘 좋았다며 내일 토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저는 대응하지 않고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회원님, 혹시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저희 센터에서 알려줬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전화번호 알아내는 건 쉬워요. 언제나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거니까요. 저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서 번호를 따로 알아봤어요. 제가 연락처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 번호를 따로 알아낸 것도 기분이 나쁜데요. 오늘 좋았다뇨? 이런 문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데요? 저는 오늘 수업 좋았다고 말한 건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쌤, 왜 그러세요? 저는 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무섭게 화내지 말아요. 쌤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다 알아요. 어머, 왜 껴안으세요? 저기요, 저번부터 은근하게 스킨십 하시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에 그만 가세요. 환불해 줄 테니까요. 세상에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면서 그 회원을 퇴소 신청했어요. 마음도 몸도 지친 상태에서 퇴근을 했는데요. 그날 밤 어쩐 일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애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고 일하는 분은 퇴근시켰는지 안 보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뭔가 재미있다는 표정이었고요.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바람이 났냐고 묻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바람이 났다고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오히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저희 센터 남자 회원이 저한테 보낸 문자와 언제 찍었는지 남자 회원이 저한테 은근한 스킨십을 할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은 진실을 물었고 저는 그때서야 요즘 일어난 일들이 어머님의 계략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예전에 아주버님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는 무서운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무릎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남자 회원한테 전화를 걸었죠. 저기요, 회원님, 다 알고 전화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준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 2배를 줄 테니까 이 일을 저희 어머님이 시켰다는 것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배요? 네, 그럼 제가 20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400만 원 주시는 거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와 불륜을 저질러서 샘을 유착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받는 재산이 커서 성공수당으로 50만 원 더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시는 건가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일한 것도 범죄인 거 아시죠?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요. 일단 끊어봐요.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죠?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뭐라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와이프 유책 배우자 만들어서 이혼시키려고 했어? 아들 이혼시키려고?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돈에 눈이 먼 건 맞아. 내가 하도 돈이 궁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 그런데 어머님, 그거 아세요? 상속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혼을 해도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재산은 다 제 거라고요. 그러냐? 아니, 내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정말 무지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너네 집안일 애들까지 싹 다 무료로 봐줄게. 응? 아니, 엄만 이제 더 이상 보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건 신뢰의 문제야. 어떻게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말아먹으려고 해? 엄마, 이제 영 끊고 살자.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 가세요. 이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고 어머님도 스스로가 부끄러우신지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도 듣고 놀라셔서 저희 마음 끌리는 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저희는 그렇게 어머님과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 일 모르는 거더라고요. 몇 주 아주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우울증이 오신 것 같다고요. 용서가 안 되겠지만 조금만 마음을 풀면 안 되겠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이유가 어찌되었든 좀 짠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켜서 어머님께 전화 한 통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안하다며 싹싹 빌면서 밥 한 번 먹자더라고요. 애들도 너무 보고 싶다면서 저희 집에 밥을 차려놓을 테니 퇴근하고 바로 오라고요. 정말 저희 집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셨고요. 어머님은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셨고 과하게 친절하셨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나한테 마음 풀어줘서 고마워. 내가 다시는 그런 욕심 부리지 않을게. 법적인 절차 잘 끝냈다며? 아유, 보통 일이 아닌데 너희 참 기특하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도 겪어가면서 어른돼 가는 거야. 애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은 일 잘 처리한 거 축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축하주 한잔 하자. 네, 어머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잊을 순 없겠지만 잊어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내일 새벽 예약권이 있어서 전 조금만 마실게요. 당금술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맞아. 이건 여자한테 좋은 약재가 많이 들어갔어. 한두 잔만 마셔도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거야. 그럼 나도 따라줘. 나도 오래간만에 집에서 술 한잔 해야겠다. 난 좀 늦게 출근하니까 몇 잔 더 마셔야겠다. 이건 여자한테 좋은 술이라 애미만 마셔야 돼. 애미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셔라. 응?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야, 약.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거 마셔. 이건 남자한테 좋은 거야.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술을 직접 담그는데 집에 가면 과일주도 있고 약재로 만든 술도 많이 있어요. 그날은 약재로 만든 술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한 잔 따라줬고요. 남편한텐 다른 술을 꺼내서 따라주셨어요. 그런데 그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냄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묘하게 쓴 냄새가 나고 색도 뭔가 탁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찌개를 가지러 가실 때를 틈타 남편 잔과 제 잔을 바꿨죠. 그런데요, 그 술을 마신 남편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몇 분이 지나자 남편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요. 계속 배가 아프다며 음식도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전 그냥 신호가 왔구나 했는데 세 번째 화장실에 가면서부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는지 남편 앞으로 비어있는 잔을 먼저 확인하시더라고요. 남편 앞에 있는 잔이 비어있는 걸 보고 난 다음 제 앞잔에 채워져 있는 잔을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너희 혹시 술 바꿔서 마신 거니? 너 애미술 마신 거야? 이놈의 새끼야, 그걸 네가 왜 마셔? 천연이 마셔야 하는데.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술에 못 타셨어요? 제가 마시면 무슨 탈이라도 나게끔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여자한테 좋은 술이라고 했잖니. 남자 몸에는 안 받아. 그래서 저런 거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화장실을 가는 거고. 저를 가르치시면서 전연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이실직고 말하세요. 속여서 먹이는 건 상해죄에 해당돼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뭐? 경찰? 애미야, 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니. 내가 다른 걸 넣은 게 아니라 너한테 도움되는 거 넣었어. 진짜야? 이상한 약 넣은 거 아니라고. 약이요? 무슨 약인데요? 저는 먹어도 되고 제 남편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어떤 약인데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 정말 화내요? 그게 사실은 다이어트 한약을 넣었어. 미안하다. 내가 너 몸매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은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해. 뭐라고요? 다이어트 한약이요? 참네. 거짓말 아니시죠? 저 사실인지 아닌지 이 술장 국과수에 넘겨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진짜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 위한다는 생각에 그런 건데 내가 실수했나 보다. 엄마,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 왜 자꾸 이런 일을 만드는 거야? 왜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안 그래도 이 사람 직업상 마른 체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지금도 말랐는데 이런 사람한테 다이어트 한약이라뇨? 갑자기? 왜요? 맞아요. 절 위한 거라면 보약을 넣으셨어야죠. 저 다이어트 필요 없는데 왜 그 한약을 넣은 거예요? 그게 말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무지했어. 정말 미안해. 사실 다이어트 한약의 효능에 대해서 알게 됐어.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욕도 없어지고 화장실을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아진다더라고. 그런 걸 알면서도 이 사람 먹이려고 했어? 이 사람 애 먹이려고? 엄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걸 이 사람이 먹으면 힘만 들지 엄마한테 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다 말해요. 안 그러면 경찰서 갈 거니깐. 아니, 그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 그럼 센터도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되면 대단한 며느리가 아니라 평범한 며느리가 돼서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애미가 무너지면 다시 날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날 품어줄 거라 생각했거든. 뭐라고요? 그럼 저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니?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지금 인지했어. 미안하다. 정말 내가 경솔했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정말 왜 그러실까요? 저희 이혼시켜서 돈 좀 뜯어내려고 저 불륜녀 만들려고 하질 않나. 이제는 안 좋은 거 속여서 먹여서 제 인생 파탄나게 하려 하다뇨.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먹는 것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더 볼 수 있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니께 부족하게 대해드렸나요? 저 솔직히 결혼해서 시댁 망하고 저희도 집까지 팔아서 도와드렸고요. 용돈도 드리고 저희 애들 봐준 명목으로 급여 드린 것도 시세보다 더 높게 드렸고요. 아주버님이 월 200씩 용돈도 드리는데 어머님 생활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돈인데 그렇게 부족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상속받은 돈이 탐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한평생 이렇게 살았어. 나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너희가 주는 돈들 월급까지 다 합쳐도 가방 하나를 못 사는데 그게 돈이니? 껌값이지. 나 이렇게는 더 못 살아. 날 좀 걷어주면 안 될까? 나도 이런 삶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돈 필요하면 돈 벌어서 쓰라고 했잖아. 매번 싸워서 그만두고 우리 집 일도 그만두고 도대체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돈 쓰는 것만 잘하는 거야? 엄마는 우리 부모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어떻게 부모가 돼서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어머님과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깐, 이 사람 부모니깐 절 모함하고 힘들게 했어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것까지 위협해봤는데 제가 어머님과 어떻게 밥을 먹고 웃을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번 건은 엄마가 심했어. 잘 살고 있는 아들 내외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빼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모셔다 줄 테니까 지금 나가요. 그렇게 그날은 일단락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쳤어요. 제 생명까지 어머님이 위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좀 무서웠어요. 술에 탄 게 다이어트 약이 아닌 다른 거였어 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어머님이 생각이 짧았다고 해도 이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며느리 인생을 무너뜨려서 자기가 살 생각을 해요? 그것도 과소비를 못해서 안달난 병을 며느리에게서 해결책을 찾는 게 너무 아니잖아요. 저도 그때 엄마 재산 상속받느라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아무리 큰 재산을 상속받으면 뭐예요. 상속받는 것에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했고요. 저희 같은 서민이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 법적인 것들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가며 상의해서 얼마나 힘들게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저 힘든 건 모르고 이런 법적인 절차 하나도 모르시고 단순히 건물의 가치만 보고 저에게 돈돈 거리시니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요. 저희 어머님 욕심 많으신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에까지 탐을 낼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모르시는 게 더 큰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온 남편도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 모셔다 주면서 나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라. 내가 그 술 마셔서 다행이지 뭐야. 우리 엄마 원래부터 욕심 많고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하는 분이셨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그러지 마. 어머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 정도로 마음이 넓지 못해. 이해하지 않아도 돼. 이건 분명히 엄마가 잘못했어. 그리고 앞으로 용돈도 끊는다고 했어. 이제 엄마 신경 쓰지 말자. 형한테 내가 얘기할게. 아주버님도 많이 놀라시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모를 텐데. 놀라지 않게 잘 말씀드려. 그래도 난 아주버님은 계속 보고 살 거야. 다음 날 남편이 아주버님한테도 다 말했고요.
크게 놀라시며 아주버님은 자신의 어머님이 이 정도로 개차반인지 몰랐다며 눈물까지 훔치셨대요. 그리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너무 어머님께 험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과 연을 끊고 도리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게 당연하다면서 저희의 편에 서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이 따로 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저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왜 그런 아주버님이 짠할까요? 집안의 모든 풍파는 오로지 아주버님 혼자 맞으시고 해결도 혼자서 해야 하는 아주버님의 책임감과 인생사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치 폭풍 속에서 외롭게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장수의 느낌이랄까요? 아주버님이 앞으로 저희 신경 쓰이지 않게 어머님 단속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할 거고 찾아가지 않게 하겠다고요. 손주들 핑계를 댈 수도 있으니 집도 이사하고 어린이집과 핸드폰 번호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땐 좀 어머님이 무서운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이만큼 저희를 괴롭게 했으니 이제는 저희 아이들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 게 사실이고요. 또 어머님이 무슨 핑계를 대고 저희한테 연락을 다시 하실지 그로 인해 저희가 또 일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이 막아보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긴 했어요. 그렇게 그 일은 잘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제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아직 감정이 안 좋으면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다 같이 여행 갔다 올까? 우리 그동안 일이 많아서 여행 한 번도 못 갔잖아. 애들도 여행 좋아할 거야. 기분은 괜찮아.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 그래도 여행은 무리일 것 같아. 나도 너무 여행이 가고 싶고 애들도 좋아할 것 같지만 아직 엄마 상속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 고용 문제도 있고 건물 계약들이 엉켜있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회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산 넘어 산이란 말이 딱인 것 같네. 장모님은 이 모든 걸 어떻게 혼자서 처리하셨을까? 정말 대단해. 장모님은 뭘 하든 잘 되셨을 거야. 그게 요리로 풀려서 맛집 사장님이 되신 거지. 아마 정치를 하셨으면 대통령이 되셨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이따가 같이 가자. 나도 힘을 보탤게. 당신 혼자 그 힘든 일을 하게 냅둘 순 없지.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상속세만 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크고 작은 분쟁도 있었고요. 엄마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있었고요. 해결해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겐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이걸 책임지고 다 해결을 해야 하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씩 풀어갔어요. 임대를 주고 있는 곳들 중에서 계약에 얽혀있는 것이 꽤 많았는데요. 심지어 계약자가 여러 명인 것도 있었고요. 한 곳 한 곳씩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게 절충안을 만들었고요. 다시 제대로 계약서를 써서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가게도 골치가 아팠어요. 아무리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고 앞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요리의 문외한인 제가 어떻게 가게를 이끌어 나가겠어요. 제 전문 분야도 아닌데요. 가게는 제가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히 좋은 사람한테 팔았어요. 대신에 파는 조건으로 기존 직원들을 모두 다 고용승계해 주기로 하고요. 고용승계를 하기 전에 그에 따른 퇴직금과 급여들이 꼬여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결하느라 노무사의 노동청까지 정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 일을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다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임대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속받으며 빌렸던 채무를 갚는 데 거의 대부분 들어갔고요. 아직은 저희가 큰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 아이들 커가는 데 쓰려고 모았고요.
또 어느 정도는 고아원에 기부하며 현실에 맞게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 일을 하나씩 정리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루는 아주버님이 새벽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풀이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돈이 하도 궁하자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승용차 한 대를 뽑고 가방을 사셨다고요. 그런데 담보로 잡은 곳이 사금융이라서 이자가 불어나는데 사는 게 너무 버겁다며 그 점잖은 아주버님이 엉엉 우셨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그만 힘들어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빌리신 사금융 돈은 저희가 갚아줬고요. 아주버님도 어머님과 같이 살다간 사달이 날 것 같아서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건물로 아주버님을 이사시켰어요. 큰아들까지 없어지자 어머님이 저희도 찾고 큰아들도 찾으러 아들들 회사까지 찾아가고 난리였대요. 결국 경찰을 불러서 어머님을 제지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잘 키워낸 아들 둘을 모두 잃게 되셨어요. 자식들 연 다 끊어지고 어머님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사실까요? 아마 죽지 못해 사실 겁니다. 왜 주어진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건지 어머님을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진하고 성실한 자식들이 알아서 잘 모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저질러서 연을 끊게 만든 어머님이 안타깝긴 하지만 다시 돌이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은 인생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시며 사시며 뒤늦게라도 깨달음을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참 힘들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집어릇 개 못 준다고 똑같이 사시겠죠. 남편의 부모라서 계속 마음이 쓰였는데요.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저 살기도 바쁜 인생이라 끄는 인연을 미련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장 중에 막장인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삶을 사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